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올여름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541.1mm로 장마철 강수량으로는 50여 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문경이 888.1mm로 가장 많고 영주가 887, 봉화가 783mm 순인데요. 각 지역 모두 역대 강수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수 기간도 길었는데요. 19.4일로 역대 2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보니 비 피해도 심각한데요. 경북에서만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요. 1,100여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농작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신종재난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돼야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많은 곳은 최대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대기의 열기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1도, 청송 32도로 영주와 봉화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당분간 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 베트남 무역회사와 안동 딸기 연간 총 생산량의 50%에 이르는 초대형 가공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딸기 단일 계약으로는 안동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계약 총액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원 상당으로 작년 센터 연간 총 매출의 140%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가당 딸기는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고요. 특히 농가에선 저가로 팔 수밖에 없었던 중하품 딸기들을 가공 처리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농가들의 소득에 기여할 거라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안동 지역의 모든 딸기 농가들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 우리나라 딸기 수출 물량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 경남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은 경북 지역 딸기 농가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로 매우 강한 소나기 오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포항시가 호미곶 해맞이 광장 일원에 계절마다 다양한 꽃 등을 심는 경관 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의 논 33헥타르에 유채꽃과 메밀꽃, 청보리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재배 면적을 50헥타르로 확대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과 유색보리를, 여름에는 유색보리와 메밀꽃, 해바라기를 심고 있는데요. 푸른 하늘 그리고 영일만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이 꽃 물결이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장관을 이루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의 쌀 공급 과잉과 재고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고 전량 판매되는 메밀꽃과 보리 등의 수확량과 품질도 매년 향상되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호미곶의 관광 인프라에 농촌 관광을 접목해서 포항이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4도 높은 29.2도, 습도는 74%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일원에서 울릉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여름방학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안전체험, 문화탐방, 생태체험, 영양교육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특히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안전교육 체험은 교통안전과 소방안전 등의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울릉군은 여름방학 체험이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래들과 건강한 추억을 공유할 기회가 돼 앞으로도 아동들이 꿈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룬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다. 오늘은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만나봅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민선 8기 1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중구청을 이끄셨습니다. 예, 지난 5년 동안 중구의 달라진 점이라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중구는 대구 지역의 행정은 물론 도심 상권의 중심이었으며 90년대 이후 외곽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하여 도심을 살리는 것이 우리 중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원도심을 살리고자 노력해 활력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동인 삼덕지구 생태 문화 골목길 조성 사업 등 5개의 도시 활력 정진 개발 사업과 48개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등 주환경 정비 사업을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지도록 놓치는 것이 없이 2마리 토끼를 네. 다 잡아 지역에 생동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도에 7만이었던 인구가 작년 12월에 8만을 넘어섰고 25년 말에는 1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우리 중구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군요. 예. 자,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게 주민 편의시설도 잘 갖춰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변화하는 인구에 맞춰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중구를 위해서 대봉동의 청라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완료해서 구민의 여가 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과 불법 주차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북성로와 대봉동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구 10만 시대에 대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와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구립도서관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주민 커뮤니티 시설 조성 또 공공 어린이집 확충, 경로시설 확대, 노인복지관 활성화, 공용주차장 확충 등 주민이 만족하고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동성로 하면 대구 최대 번화가였는데 이 동성로가 침체하면서 지역의 활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침체한 동성로 상권을 살리는 방안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 동성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감소했고 네. 동성로 일대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대구의 원도시민 동성로에
경제, 관광, 문화, 복지 전체를 아울러 활력을 불어넣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했죠. 예. 이에 발맞춰서 침체된 동성로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서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동성로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세태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브랜드 개발,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등 5개년 사업입니다. 네. 이번 사업이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성로 관광 특구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 관광 특구 범위라든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우리 구에서는 2021년도 동성로를 대상으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대구시로부터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시 동성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서 기준이 충족되리라고 보고 네. 내년에 관광특구 지정을 대구시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다면 관광특구로 지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신청할 계획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첫째 이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고 예. 또 5개 관공물 특정 구역 지정으로 5개 관공물 설치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의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음식점 5개 영업 허가라든지 축제 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관광산업 상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네. 이는 곧 동성로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특구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요? 대상 범위는 동성로 일원으로서 네. 대우빌딩에서 바늘땅 4거리 또 계산 5거리 봉산 6거리를 잇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중구에는 또 근대 문화유산이 참 많습니다. 관광 자원을 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 역사 문화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도시문화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북성로, 네. 동산동, 남산 3동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성로는 건축문화, 역사문화유산과 연계 사업으로 대구 개몽운동을 이끈 소남 이루 선생 고택을 보존 리모델링해서 관광객 쉼터와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네. 건축자산을 활용한 아카이빙 구축 및 역사 생활가로 경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관을 조성 중에 있고 네. 또한 동산동은 옛 구암서원을 활용해서 고택 문화 스테이와 이와 연계한 숙박객 및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한옥 공방 조성과 골목 투어 연계 대구 읍성 영상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이고 남산 3동에는 성모당, 성 유스티노 신학관 등 천주교 사상과 연계한 지역 고유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구는 역사 문화 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심의 잠재된 역사와 문화자원 및 골목 투어를 연계를 활용함으로써 도심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토대로 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중구하면 또 특색 있는 명물 골목으로 참 유명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구에는 우리 교동 기금속 골목, 동인동 찐갈비 골목 등 14개의 명품 골목과 대신동 우리 침장 골목까지 포함한 15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수가 많네요. 각 골목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특색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3월에 명물 골목 연계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이를 활용해서 골목
골목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각 골목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특히 MZ세대에 겨냥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상인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교육을 추진하고 명물 골목 내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각 골목의 자원을 활용한 명물 골목 상생 발전을 위한 연합축제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개별 골목 상권 활성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네.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중구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봅니다. 네. 우선 영남 제1관이 위치하였던 남성로에 대구 읍성 영상관을 조성을 하고 경상감영공원에 버추얼 체험존을 설치하는 등 역사 문화 유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또한 천재화가 고 이인성 화백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예술 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네. 옛 대구 형무소가 위치하고 있던 삼덕교회에 대구 형무소 역사관을 조성해서 애국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활성화를 위해서 야외 콘서트홀에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올해는 특별히 김광석 리뉴 페스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길의 벽화 작품을 관광 콘텐츠로 기획을 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은 많은 참여와 예. 또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기간은 10월 14일에서 15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광객 또 대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이인성 아르스 기념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인성 아르스 기념관은 양영시에 있는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천재화가 이인성의 예술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2014년에 개관한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은 한방의료 체험타운 양영시 한의학박물관과 전시 체험 분야가 유사해서 이용객이 흥미가 떨어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용률 또한 급감을 하여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네. 사랑하는 우리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는 국민 행복을 위한 관광 경제 활성화와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 사업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와 보훈회관 이전,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스 기념관 조성, 김광석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명물골목 활성화를 기반으로 중구가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을 자신합니다. 또한 역점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일자리를 통한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날 것을 확신하며 생동감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원도심 되살려서 활력 넘치는 중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교하 대구 중구청장이었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또 여름방학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10곳에서는 여름방학에 2023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독서교실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독서교실에는 여름아 읽자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228 기념 학생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방문했는데요. 대구 파호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독서실에서 228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독서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얘들아, 도서관 책을 밖으로 빌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대출. 다 읽은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는 반나. 얘들아, 그러면 책술의 뜻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것을 신뢰하면 바로바로 상어지. 상어 변신 출발한다. 얘들아, 이게 뭐지 그러면? 상어지. 우리 도서관 이번 여름 독서교실 테마는 더운 여름 시원한 바닷속으로입니다. 수업 듣는 아이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자기소개 액자카드 만들기, 그리고 사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디든 바다 이런 개복치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인상 깊은 장면을 붓에 그리는 활동과 물고기 조명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학생전자도서관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편하게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인데요. 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을 몇 가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수박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수박행성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북캉스를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서교사가 직접 기획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한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름방학 독서교실 하러 왔어요. 어디든 바다 책 읽어주셨어요. 책도 읽고 만들기도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많이 읽고 싶어요. 오늘 여름방학이니까 독서 수업했어요. 어디든 바다 읽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바다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였어요. 바다 가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여름방학에 책 많이 읽는 게 목표예요. 혼자 읽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읽으니까 재미있었어요. 도서관도 가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책 읽으러 왔어요. 선생님이 읽어놓은 책 내용이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저 여름방학 되면 독서 수업 신청할 거예요. 저희를 더 읽어보고 싶었어요. 엄마랑 여름방학에 도서실 가져올 거예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여름방학 보내면 참 좋겠어요. 네,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 담당하고 있는 서종래입니다. 네, 여름 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지원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독서교실로 공공도서관 최장수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독서 노트와 홍보물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 시립도서관에서도 초, 중학생 대상으로 책 읽기와 체험활동,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슬기롭고 알찬 여름방학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28 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를 위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재미 솔솔 동화구연과 책 속 내용을 표현하는 카프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그림책 낭독, 글쓰기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그림책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부탁해 북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화재, 교통안전,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 등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안전 정보를 담은 도서 100여 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독서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지역의 학생들이 책과 함께 슬기롭고 알찬 여름방학 보내길 바랍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일로 이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지역에서도 이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와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A군이 욕설을 해서 B교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도를 했더니 C군이 한 말에 따라했다. 이제 다른 친구 동급생이 한 말에 따라했다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B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또 휴대전화로 잠깐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A군이 이제 분을 못 참아서 다시 화장실로 가서 소변기 뚜껑을 들고 와가지고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B교사와 대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변기 뚜껑을 내밀어서 이제 교사에게 반발을 했다는 얘기죠. 뚜껑이 그렇게 떨어졌나 봅니다.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위협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이제 소변기 위에를 보면은 이게 작은 뚜껑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제 성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될 거예요. 예, 초등학교에. 네. 어쨌든 뭐 교사는 당연하고 또 학생들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 사건은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예, 학교에서는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교권 침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A군에게 교내봉사 특별교육 10시간 그리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게 했고 B교사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와 치료를 위한 또 요양으로 특별휴가 5일, 공모상 평가 6일 등을 이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B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이 지난 24일 그 학교를 찾아서 사건 발생 경위를 이제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교육청에다가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군요. 네, 이게 학생과 교사 간의 이제 그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교권 침해가 좀 느낄 수 있다. 교사가 그런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부터 이제 교권 침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서도 교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나 뭐 내용이 좀 정리된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대구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가 있던데요. 대구를 먼저 살펴보면 지난 5월 지역 교사 대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대구 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 조사에는 총 1,137명이 참여했고 주된 문항은 이제 교육 침해 그 시 대응이나 생활지도의 어려움, 아동학대 신고 실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응답자 이제 76% 860여 명 정도가 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4% 520명 정도 가장 많았고 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가 23.8% 49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협박이나 공무 방해, 업무 방해도 각각 12.7%로 12.7%, 10.4% 순으로 응답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묻자 개최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무려 74%로 좀 높았는데요. 네, 미개최 이유로는 개최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의 관계 악화 우려가 21.6%로 줄을 이뤘고 그리고 교권 침해 미인정으로 그 인정됐을 때 이제 두려움 그리고 절차적 부담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등의 이유로 학부모에게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무려 82.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침해 사례가 있어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지금 70%
네. 이상이네요. 그런 인식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예, 보호받지 어차피 해도 못할 것 소용이 같은. 없을 거라. 예.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북에서도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도의회 손익원 의원이 경북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가 570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에 의한 교사의 피해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등으로 인한 피해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가운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가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도 16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에 114건에서 2019년 159건으로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었는데 2020년에는 이제 81건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했던 시기여서 이제 급감했던 걸로 보이고 학교를 안 갔으니까요. 예, 그때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실제 2021년에 이제 교권 침해를 보면 다시 143건으로 이제 다시 증가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포항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 83건, 경주 60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지역 내에서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도시니까요. 관련 사례가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대구와 경북에서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발생한 일련 사건들을 계기로 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쟁점으로 좀 떠오른 게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이거든요. 정부가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해서 이를 개정하기로 하자는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교육부는 일부 조항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학생 인권 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개정해 나가기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권보다 학생의 권리를 우선하는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이유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4일에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다가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규정에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 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예. 학생인권이라는 이제 미명 아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다. 뭐 차별금지 조항과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조항이 교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교육계 내에서는 교권 추락 주요 요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권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과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가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뭐 의견들을 살펴보면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교육 당국이 수립해야 할 문제이지 학생인권 조례가 원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네. 학부모가 학생인권 조례를 이유로 교사에게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 이는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기보다 조례를 악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면 교육이나 문화 개선 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 통해서 교권 침해 논란을 오롯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려면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아동 학대 허위 신고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되는 게 학생인권 조례는 사실 이제 학생인권의 자유 권리 보장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 처음 도입된 이후에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모두 6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해당이 되지 않죠? 네, 대구, 경북은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인데 예. 아까 앞서 설명했듯이 학생인권 그 교권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늘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주요 요인으로 보기에 다른 지역은 좀 의문이 들지 않나. 그러네요. 또 그렇게 보면요. 네. 자, 교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마침 올해 3월에 대구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인데 우선 교권 침해 피해를 겪은 교원의 특별 휴가나 병가를 줘서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도록 돕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통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좀 운영해서 교육 활동이나 교권 침해로부터 학교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참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학부모 폭언 협박이나 사생활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교원 안심 서비스를 도입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지는 조금 의무입니다. 교육을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폭언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선량한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악질적인 교권 침해나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도 높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북일보의 전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비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와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7월 11일 기상청은 사상 첫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많은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삶터를 잃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곧 폭염이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후위기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재난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게 2011년, 2020년, 2022년 작년에도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2022년 폭우는 시간당 유례없는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다면 올해 2023년 폭우는 총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800mm 이상 비가 내린 곳도 있었고요. 500mm 이상 비가 내린 지역도 세종, 군산, 공주, 부여, 문경 등 10수개 지역이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7월 20일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이 1300mm가 넘는데요. 이 양은 1년 동안 내릴 비가 상반기에 모두 다 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호우, 폭우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극한호우라는 표현은 정말 올해 들어서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네, 최근에 이 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비는 호우라고 하죠.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극한호우는 보통 이야기하는 이 호우의 2배가 넘는 비를 가리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극한호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인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일 때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 극한호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한국이 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옆나라 중국은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 52도가 넘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중국 수도 베이징도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하이를 비롯한 중남부 지역은 일일 최대 강수량이 600mm에 달하는 폭우로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말고도 다른 지역도 피해 상황이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네, 유럽 남부 지역도 심각한데요. 강력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지난 주말 낮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은 로마, 볼로냐, 피렌체 같은 16개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직사광선을 피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은 또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스가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관광객 보호를 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군요. 네. 그리고 그리스 로도스 섬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폭염과 함께 최악의 산불이 해안가 주택과 호텔까지 덮치면서 3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섬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도 섭씨 43도 이상의 고온이 25일 이상 지속이 되어서 역대 최장기간 폭염을 기록하고 피닉스는 한 달 동안 평균 기온이 38도를 넘어서는 미국의 첫 주요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답니다. 자,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기상재난이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7월 3일 전 세계 평균 온도가 17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류가 장비를 이용해서 기록을 시작한 19세기 말 이후 가장 높은 온도인데요. 2016년 8월이 이전에 가장 높은 온도였던 16.92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 온도를 넘어선 것이죠. 예. 이처럼 지구가 뜨거워진 이유는 엘니뇨라는 자연적인 기상현상하고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열대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온과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이 엘니뇨는 3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을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근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한 엘니뇨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와 같은 자연현상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좀 노력해서 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과 같은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강력해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부터는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또 한 가지는 당장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더라도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수십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계속 진행시키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군요. 네, 한 30-40년 이상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진행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기후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될 수 있는 도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유엔사나 기후변화 전문기구로 IPCC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IPCC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전 세계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탄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유럽연합의회는 2035년부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이 내연기관차의 생산 판매를 중단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자보 도시로 전환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자보 도시가 뭔가요? 대자보 도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려면 우리 도시의 물과 열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지역은 전국에서 불투수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불투수율이 높다는 것은 도시 면적에서 아스팔트와 시멘트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비가 오더라도 이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 지표면으로 이렇게 빗물이 흡수되지를 못하니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빠르게 하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침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도로 포장재를 투수율이 높은 재료로 만들거나 빗물이 머무를 수 있는 저류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을 하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도시에서 이렇게 물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면 비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폭염과 같은 열을 관리하고 시원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도시를 회복력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력 있는 도시는 불투수율이 아니라 투수율이 높은 그런 도시네요. 네, 투수율이 높은 도시, 그다음에 여름철 폭염에도 표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도시 외장재를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또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처 방안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재난재해, 폭염특보 등에 대한 정보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더위와 관련되는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꼭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커피라든지 이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여름 무더위에 기운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보 클립. (1985년) 건립돼 노후화됐던 중앙도서관이 시설 개선을 통해 유연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담은 국채보상운동 기록 전시관 기능을 더해 오늘 3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21년 2월 22일부터 장기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은 약 2년 5개월 만에 새 단장을 하고 2023년 7월 31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 3일간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니 새 단장한 모습이 궁금한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도서관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 시티투어 팔공산 특별 노선을 8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80일간 운영합니다. 이번 특별 노선은 팔공산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팔공산의 대표적 명소인 동화사, 팔공산 올레길 1코스, 방자유기 박물관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노선은 기존 팔공산 테마 노선을 대체해 운영되며 대구 시티투어 누리집에서 예약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승격 기념 시티투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 팔공산의 다양한 매력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대구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미술 프로젝트를 8월 31일까지 엽니다. 생활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체가 돼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우주, 지부, 집주라는 제목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과 동호회가 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9일에는 참여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티스트 토크도 열리니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대구 생활문화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산불 예방과 산림 복원을 위한 특별 전시 불멍, 불에 멍들다를 엽니다. 전시에서는 봉화를 비롯해 영주, 울진 등 실제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수집한 피해목과 물품 사진, 영상을 함께 전시해 현장의 참혹함을 알립니다. 동시에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요령 같은 산불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경시는 9월 8일까지 문경시 역사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문경의 옛 모습이 담긴 중요한 역사 자료가 소실되는 것을 막고 문경 시민의 삶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대상은 자연경관, 지역명소, 오래된 건물 등 1900년부터 1990년까지 문경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응모를 원하는 분들은 응모 신청서, 원본 사진, 기증서를 준비해서 문경시청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대구경찰청이 무주택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일당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허위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제도 보완과 함께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흔드는 이런 사기꾼들 철저하게 가려내서 엄벌해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